안녕하세요. 기후평가사입니다. 오늘은 제31회 감정평가사 2차 시험에 합격생을 모시고 합격 수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부터 먼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정말 운이 좋게 이론 수석 그리고 전체 수석으로 합격하게 된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재작년 거의 한 8월 아니면 9월부터 이제 1차 공부를 시작해서 중간중간 조금 있었는데 한 4개월 정도 1차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가 난 이제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9월까지 약 1년 6개월, 그러니까 1차, 2차 총 합치면 한 2년 정도 서울법학원에서 수강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감사의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16년에 제가 이 서울법학원에 오고 나서 한 번도 이런 수석이 나오질 않았어요. 항상 뭐 실무나 법규는 수석이 나오는데 이론만 수석이 나오질 않아서 내심 제가 뭐 문제가 있나 이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드디어 제가 이론 수석을 배출하게 돼서 진심으로 제가 밥이라도 한 끼 사야 되지 않나.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2차 선행학습을 별도로 하진 않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1차 처음에 시작할 때 다들 2차 뭐 대부분 실무를 하실 텐데 했었는데 한 1000점 문제를 풀고도 맨 처음에 20점짜리 문제를 푸는데도 이제 40분도 걸리고 그랬는데도 표준지도 틀리고 막 이러면서 2차는 지금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사실 4개월밖에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회계랑 경제도 그때야 기본 강의를 들었으니까 별도로 하진 않고 딱 1차가 합격한 그때 3월부터 본격적으로 2차를 했습니다. 사실 보통 쉽지 않거든요. 그 선행학습으로 2차를 안 하고 1차 하고 합격한 후에 바로 2차 강의를 해서 그 다음에 2차를 합격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를 잘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격적으로 좀 질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수석이니까 사실은 전체 수석 예전에는 시험 전날에 그 전화가 미리 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전화 왔나요? 아니요. 뭐 사실 아무 의미. 네, 아무튼 뭐 그래도 가문의 영광 아닐까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보다 점수가 높아요. 아무튼 뭐 되게 부럽고. 근데 뭐 사실 나중에 법인에 취직하고는 아무 의미는 없는 거 아시죠? 네,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날 하루만 좋으신 거다. 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일단은 구체적으로 공부 비중, 특히 네. 2차 시험 위주로 과목별 이제 공부 비중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실무 이제 2번, 그다음에 이론 기본 강의 1번, 법규 기본 강의 2번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평가사님들 말씀도 그렇고 이제 사람 기억력이 그날 배운 거를 그날 복습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기본 강의를 들으면 그날 이제 새벽이 되더라도 웬만한 건 다 복습을 하려고 했고, 이제 하다가 모르면은 그날 카페에 질문을 올리고, 그래서 그 기본 강의 비중대로 갔기 때문에 실무 2, 이론 1, 법규 2, 그러니까 딱 기본 강의 그 비율대로 저는 공부 그 시간을 가져갔습니다. 일단 실무랑 법규 쪽에 조금 비중을 두시면서 이론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낮은. 네. 뭐 그런 혹시 실무의 비중을 좀 높이고 법규도 또 상대적으로 좀 높았는데 그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왜 실무와 법규에 좀 비중을 높였었는지. 이제 대부분은 다 실무가 어렵다고 하니까 실무를 좀 많이 올린 것도 있고, 근데 법규에도 비중을 많이 높였던 거는 저는 이제 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기도 했고, 옛날에 많이 얘기하시는 게 실무 면과락, 이제 이론 평균, 법규 고득점을 해야 나간다고 했었어요. 맞아. 네. 요즘은 사실은 시험 합격의 트렌드를 보면 명과락 일단 실무. 네. 특히 올해도 실무가 보면 과락률이 75%예요. 그러면 결국은 100명 중에 75명은 실무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론, 그 다음에 법규에서 대부분 다 고득점을 했거든요. 이게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도 법규 채점하시는 분들은 되게 후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법규는 또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온다. 그래서 법규 자체에 대해서 약간 고득점 전략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게 하나의 트렌드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공부 비중 잘 한번 기억해 두시고 그 트렌드를 쫓아가시는 게 아무래도 빠른 합격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좀 보셨던 교재, 강사 선택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사실 교재는 거의 서울법학원에 있는 교재만 봤었고, 저는 이제 감정평가 학원이 다른 데가 있는 줄도 사실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아니 우리 학원이 제일 유명한. 맞아요. 그래서 그냥 합격자가 제일 많기도 했고, 딱 여기서 해서 이제 거의 스터디 할 쯤에야 다른 학원이 있다는 걸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교재는 사실 실무 같은 경우에도 유도훈 평가사님 커리큘럼, 기본 강의, 1000점, 종합 문제, 기출, 그다음 단과 스터디, 이걸
굉장히 많이 돌려봤었고 이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오평가사님 교재인 총론이랑 강론 그리고 남들이 다 산다고 하니까 좀 신림동 가서 이제 그 해설서도 구매를 했었거든요. 심의규제 해설서요? 네네. 근데 보지는 않고 사실 지오평가사님 그 심화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이라서 보진 않고 이론은 기출 문제를 정말 많이 봤었어요. 거의 10번 이상, 20번까지도 돌려보기도 했고 법규 같은 경우도 강정훈 평가사님 교재로 거의 다 봤는데 저는 그 판례 교재 그 다음에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나중에 가면 책이 헐어가지고 그냥 똑같은 거 2번 사고 그러니까 다른 교재는 거의 보지 않고 똑같은 교재를 차라리 더 봤으면 더 보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결국은 본인이 선택한 학원의 이제 강사님들의 교재만 받고 네. 다른 학원의 교재를 네. 그렇게 보진 않았고 네. 그 교재를 보더라도 되게 이제 회독수를 많이 높이면서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 기억으로는 제 교재 거의 걸레였거든요. 하도 많이 봐갖고 남들이 이게 교재냐 걸레냐라고 할 정도로 물론 시험 보고 나서 바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여기서도 하나의 그 여러분들 학교의 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교재를 여러 가지 많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이제 하나의 교재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회독수를 높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 팁을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학습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네, 과목별로? 저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도 실무 꽈락률이 되게 높았었어요. 막 70%, 80% 이런 걸 했고 또 제가 전공이 이제 수학 관련 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서든 명과락을 하려고 작전을 짰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표준지나 시점 수정치, 거래 사례 같이 큼직큼직한 부분들은 무조건 맞춰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채점평 같은 데도 보면은 뭐 표준지가 틀려서 아쉬웠다 이런 건 많지만 개별 요인이 틀려서 아쉬웠다 이런 멘트는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큼직큼직한 부분은 맞추되 그리고 또 멘트를 작성하는데 되게 공을 많이 들였어요. 뭐 예를 들어 매도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는 구체화 현실화되지 않은 이익은 반영하지 않는다든지 뭐 아니면 담보 평가에서는 뭐 평가 외 대상이 있다면은 그런 걸 꼭 서술에 준다든지. 맞아요. 이게 중요한 게 저 같은 경우에도 실무할 때는 항상 전형적으로 쓰는 네. 멘트가 있었거든요. 네. 그냥 여기에는 이 멘트 네. 되게 기계적으로 머릿속에 갖고 있다가 그냥 소리 먼저 가는 그런 멘트가 있었는데 꼭 그런 멘트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시상가액 조정할 때도 그런 멘트를 맞아요. 준다든지 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도 크게 동의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시험장에 가면 숫자를 맞추는 건 굉장히 어렵고 뭐 1000명 수험생이 있으면 1000개 단가가 나온다고 할 정도인데 그런 멘트는 이제 준비가 돼 있으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면과락 작전으로 저는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법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법규는 처음에는 이제 항상 규정을 우선적으로 했고 이제 법규에 보면 사실 논점이 다 정해져 있어요. 가장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법전에 보면은 그 뭐 예를 들어 토지보상법 19조 옆에 보면 곡물의 수용 가능성 논점이 있다면 그런 걸 다 적어서 이제 법전에 단거나 하려는 작업을 했고 또 논점마다 반드시 써야 되는 목차들은 암기를 했어요. 올해같이 곡물의 수용 가능성이라면은 19조를 언급하고 그다음에 용도 폐지에 관한 견해 대립, 판례, 마지막에 비례 원칙으로 통한 사안의 해결 그런 거를 딱 정형화했어서 반드시 써야 될 내용들을 적어놨고 그다음에 원처분 재결주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계화해서 빨리빨리 판단을 할 수 있게 했거든요. 예를 들어 문제의 재결을 거쳤는지 또 재결을 거쳤다면 그 재결은 변경 재결인지 변경 명령 재결인지 해서 시험장에서 고민이 하지 않고 제 알고리즘이 있으면 딱 그냥 넣으면 바로바로 나오게 그런 식으로 훈련을 했었어요. 결국 이제 법조문에다가 그 법조문과 굉장히 그 쟁점이 될 수 있는 논점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하신 거군요. 요즘은 조문이 제공이 되죠 시험에. 네 맞아요. 조문이 제공이 되긴 하는데 강정훈 평가사님께도 말씀하셨는데 그 조문을 볼 시간이 사실 없어요. 문제 읽기에도 굉장히 빡빡한 시간인데 그래도 제가 처음에 공부할 네. 때는 조문도 제공 안 했거든요. 맞아요 그랬었어요. 쉬워진 거예요 시험이. 네? 저희 때는 조문을 다 외웠다고요. 맞아요. 진짜 또 시 하나 안 빼고 외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공부하기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진짜. 네. 아무튼 뭐 학습 방법은 이렇게 좀 보듣기로 하고요. 네. 뭐 또 궁금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론 수석을 했잖아요. 네. 제가 되게 궁금한 것도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이론 수석을 할 수 있냐. 저도 53.5점 받았거든요. 이론 강사인데 수석을 못했어요. 저보다 점수가 좋았다는 얘기는 네, 정말 운이 좋게. 저보다 잘하셔요. 아니 절대 그런 건 뭐 사실 네. 저도 이제 이 합격생분 이동현이랑 얘기를 뭐 몇 번 해봤지만 사실 이 친구 수석을 할 거라고 사실 생각 못했거든요.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단 이론 수석이 됐으니까 네. 결국은 우리가 이론에 대한 공부 방법을 좀 들어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이란 과목이 어떤지 우리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들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 한번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이론이란 과목이 그러면 암기 과목이냐 아니면 이해 과목이냐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느 과목이든 이해가 수반되지 않으면 이제 암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해는 하되 사실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뭐 학사나 석사를 따기 위한 감정평가 학이 아니라 시험 과목으로서 감정평가 이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암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정말 뭐 아름다운 문장을 써서 출제위원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채점 기준이 있다면 최대한 흠이 잡히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감점을 당해야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서에 있는 그런 거보다는 암기 위주로 진짜 정말 철저하게 수험서에 적힌 그런 정돈된 문장을 암기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되게 이제 동의를 하는 게 처음에는 당연히 이해가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결론은 이 시험의 끝은 암기예요. 근데 이 암기라는 걸 잘해두면 되게 좋은 게 제한된 시간 동안에 빨리 쓸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보통 이제 다 문제를 못 풀었다는 분들 보면 대부분 얘기를 해보면 이해만 열심히 하려고 잘 암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해는 적당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내가 얼마나 빠른 시간에 쓸 수 있느냐 그리고 정확하게 쓸 수 있느냐는 되게 고통스러운 작업인 암기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렸어요. 근데 맞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맞아요. 이 부분은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교수님들이 항상 우리가 출제위원 채점평을 보면 뭐 독창적이지 못하다, 창의적이지 못한다. 사실은 제가 들었을 땐 소리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짧은 시간 안에 독창적이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그렇죠, 어렵죠. 네. 제 생각에 얘기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암기를 잘 해서 최소한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되게 전형적인 문장인데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네, 지적을 하긴 좀 애매해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사실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하나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교재를 한 개만 보는 게 좋냐 아니면 여러 개의 교재를 보는 게 요즘 뭐 교재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아요. 뭐 경수 평가론도 있고 안정 교수님의 부동산 평가 이론도 있고 신문 기준 해설서 뭐 일본 부동산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이 많은데 한번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사실 이걸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사실 옆자리 수험생이 뭐 경수 감정평가론도 보고 안정권 교수님 교재도 보는데 나는 이것만 봐도 괜찮냐 이런 불안감이 되게 크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그래서 지호평가사님한테 안정권 교수님 부동산 평가 이론을 봤었는데 맞아요. 한번 빌려달라고 했었죠. 최분석이랑 저도 시장 분석이 정말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봤는데 교수님 기본서 내용과 이제 지호평가사님 기본서 내용이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 거기는 네. 갖다 뺏겨 쓴 거예요. 그래서 차이 똑같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요약을 해서 주셨는데 굳이 나는 단기간 합격인데 요약이 되지 않는 원문을 찾아가서 다시 공부를 하는 게 정말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나는 수험서만 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딱 정했고 그 다음에 사실 이론도 법규와 같이 견해 대립이 일어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시장 가치와 적정 가격 동일성 논의가 맞아요. 있죠. 네. 근데 법규는 판례라도 이제 결정을 내주는데 이론은 그게 없다 보니까는 맞아요. 이 기본서 저 기본서 다 견해 대립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으로서는 아직 기본도 잘 모르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책은 왜 저런데 저 책은 저런가요? 이런 것 때문에 내용 비교를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사실 한정된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비교하는데 시간을 쓰는 건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되는 거는 이미 정돈된 수험서의 문장을 항상 암기하고 그걸 어떻게 답안지에 현출해내냐 이 연습을 하셔야지 기본서의 내용을 비교해가면서 이렇게 지식을 쌓는 거는 별로 합격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사실 여러 개의 교재를 보게 되면 그 각각의 교수님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 이제 짬뽕이 되는 거죠 머릿속에. 네. 그래서 얘 말도 맞는 것 같고 얘 말도 맞는 것 같아. 그럼 난 어쩌지? 자꾸 이제 그런 혼동이 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이 법규랑은 좀 다르게 이론은 그냥 한쪽 방향으로 딱 잡고 가는 게 솔직히 마음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시험이 이제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수험생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한 개 교재를 완벽하게 독파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은 진짜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론 관련돼서 궁금해 하시는 게 아니 이론을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어떡하냐. 네, 맞아요. 이걸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어떻게 뭐 노하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사실 이게 이론 공부를 하셨던 수험생이라면 겪는 고민일 텐데 저도 이 질문을 평가사님한테 했을 때 평가사님 항상 하신 대답이 있어요. 기본서에 있는 건 다 외우셨나요? 정말 이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은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아직 다 완벽히 모르시고 또 과거 기출 문제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최근 기출 문제는 뭐 사모 주식 펀드를 써라 이런 것처럼 정말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문제를 주고
더더군다나 모르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거는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 올해 실무 뭐 2번 같은 경우라든지 뭐 법규 3번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수험생이 대비하지 않았을 테니까 이제 그런 거는 남들보다 잘 써야지가 아니라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덜 못 쓰게 보일까 이런 걸로 빨리 치고 넘어가셔야 돼요. 맞아요. 그게 되게 네. 포인트예요. 사실은 모르는 문제는 정말 모르는 문제예요.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잘할 수가 없거든요. 네, 맞아요. 결국은 거기에서는 남들보다 좀 덜 못 써야 되지 하는 전략이 맞고, 또 이 시험의 특성상 절대 손도 못 대겠다 이런 문제는 나오지가 않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도 이제 기본서를 보라고 했잖아요. 속으로는 엄청 욕했을 거예요. 아니 뭐, 답이 이게 답인가라고 생각했을 텐데, 실제 우리 기출문제들을 보면 최소한 감정평가 이론에 대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게 시험이 나오지, 네, 맞아요. 절대 손도 못 대는 그런 문제 나오지 않거든요. 본인만의 어떻게 보면 착각이에요. 네. 모른다라는 게. 그건 본인이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네. 아무튼 좋은 얘기 감사드리고, 이번에 질문은 강사님이랑 학원 선택에 대한 조금 팁 이런 것들이 네.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 요즘 뭐 감정평가사 쪽도 학원들이 좀 여러 개 네, 있잖아요. 맞아요. 뭐 우리 학원도 있지만 뭐 H 학원도 두 네, 개나 맞아요. 있고, 세 개인가요? 하나 더 있네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 세 더 개네요. 있고. 그다음에 강사님들도 뭐 굉장한 네. 분들이 꽤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좀 팁 드릴 게 있나요? 저는 사실 시험 공부를 시작할 때 다른 학원을 몰랐고 이제 여기가 합격자도 제일 많이 배출하고 또 작년 기준으로도 아마 수석이 나왔다고 해서 그냥 여기가 제일 좋구나, 무조건 여기를 다녀야지 해서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느 과목이든 질문이 정말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을 물어보면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답변을 받고 싶은 게 사실인데, 서울법학원은 네이버 카페가 정말 잘 돼 있고, 또 특히 지역평가사님 진짜 저 질문한 막 5분? 막 3분? 막 이럴 때 답변 달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약간 지원의 LTE급 맞아요.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항상 핸드폰에 네이버 카페를 열어놔요. 네. 그러면 이제 수험생들이 질문을 하면 웬만하면 그때 바로 답을 해요. 그래서 워낙 제가 댓글을 빨리 다니까 질문을 중간에 수정하는 경우가 맞아요. 그러면 평가사님 질문이 바뀌었다 또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강사로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피드백을 빨리 해줘야 된다. 왜냐면 그 피드백을 얼마나 빨리 해줬냐에 따라 내가 자꾸 이게 캥기니까 공부를 못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빨리 해결해 주니까 네, 맞아요. 바로 또 공부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저도 이제 2년차 때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되게 신경을 진짜 많이 네, 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서울법학원 그 원장님 좀 신경 써야겠어요. 우리 학원이 광고를 안 하나. 아니 어떻게 모를 수가. 아무튼 뭐 그렇고요. 자, 시험 그러면 2개월 전에 마무리는 어떻게 했었는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시험 가까워서는 사실 되게 다들 초조하니까 네, 맞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를 어떤 것들을 했는지를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시험이 다가올수록 본인만의 이제 답안 작성의 기준이 없다면 되게 떨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목차 잡는 연습을 엄청 많이 했고, 이제 사실 매일매일 나중에 시리버 100점씩 풀어서 목차를 잡는 연습을 한두 달 전에 했고, 또 기본서 회독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는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자, 하루에 시리버 1회독을 하는 그런 단연차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법전에 실무 이론 법규를 다 단거나 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론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시장가치 그 감칙 5조 조문만 보더라도 시장가치 의, 개념 요소, 적정 가격과의 비교, 아니면 과거 정상 가격에서의 변천, 뭐 가치 형성 요인만 딱 넣고 봐도 가치 발생 요인, 뭐 형성 요인, 형성 과정 이런 게 다 나올 정도로 했었고, 그래서 시험 한두 달 전에는 법전 하나만 놓고 진짜 새하얀 감칙과 실무 기준만 딱 놓고 보더라도 모든 논점이 다 떠오르게,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에 시리법 1회도씩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거의 그러니까 하루에 3과목을 다. 네, 다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루에 3과목을 다 회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정리가 되게 잘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거 쉽지 않은데 진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걸 해야 합격한다고 생각하니까는. 맞아요. 그게 네.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진짜 시험 가까웠는데 내가 하루 만에 3과목을 다 회독을 못한다? 그럼 그만큼 준비가 덜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합격 수준에 왔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데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좋은 얘기 감사드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 수험생들이 불안하실 거예요.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은 그걸 꼭 풀어야 돼서 내 공부량이 아직 부족하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이 시험은 남들보다 잘해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만 덜 못해도 합격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공부량을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딱 저희 학원 교재 하나만 딱 단거나 해서 보셔도 합격하는데 충분히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험은 잘하려고 하는 그러면 못 붙어요. 그리고 잘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어쨌건 우리들은 다 못해요. 다 못하고 다 잘 틀리고 네. 그러거든요. 근데 결국 어떤 사람들이 합격을 하냐? 실수를 좀 덜한 사람. 네, 맞아요. 그리고 아는 걸 잘 읽고 그래도 아는 걸 잘 대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합격을 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덜 틀리고 네. 덜 실수하고 이런 걸 포인트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도 정말 수석답게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론 수석 그리고 전체 수석 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보다 더 점수가 높아서 제가 과연 가르쳐도 되는 사람인가. 아무튼 오늘 이제 저희가 여쭤봤던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아,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